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린은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 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박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 등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청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2019년 10월 브라질의 한 병원. 이제 막 2살이 된 남자아이 미구엘은요. 안타깝게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미구엘의 아빠를 맹비난. 왜? 브라질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제일 슬플 텐데 왜 아빠를 비난하죠?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래도 싼 놈입니다.
미구엘은 희귀 신경 근육 질환인 척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카린과 아빠 알베스는 매일 홀로 고통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을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그래서 결국 미구엘의 부모는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구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이 무려 약 3억 2천만 원. 미구엘 가족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였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미구엘의 치료비가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큰 충격에 빠진 엄마. 미구엘의 후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카린의 머릿속을 스친 불길한 기억. 여보, 병원비 내리면 돈 더 필요하잖아. 새 직장을 구했는데 교육 좀 받고 올게. 아, 이거 불길하다, 이거. 어딜 가 지금? 뭐 교육을 왜 받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베스는 새 직장을 구한 게 아닌 미구엘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돈에 눈이 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밟히나? 생각이 안 나나? 눈이 얼마나 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진짜 어이가 없네. 아들의 병원비를 들고 잠적한 아빠 알베스는 결국 한 달 뒤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너 인간 너. 당시 알베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스가 묵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는 고가의 보석, 명품 의류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발견.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 아빠 알베스는 아들의 치료비로 허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SNS에 자랑까지 했는데 에라이 SNS에 자랑을 왜 해? 아니 정신 나갔잖아. 몰래 하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무려 2억 원가량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알베스. 그러는 동안 결국 아들 미구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데 하늘로 떠나고 만 거죠. 미쳤나 봐. 이 인면수심의 아빠 알베스는 저 마약 밀매업자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이렇게 끝까지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찍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의미가 어떻게 살아?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스니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스니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스니.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스니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스니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스니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 포 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 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중국 중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 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눈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아유.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2021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40세의 일본인 여성 이노우에 유이가 다급히 경찰서에 달려왔는데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서까지 찾아와요? 그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즉시 이노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 이노우의 9살 딸 미아와 7살 아들 카이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에 의해 훼손, 잔혹하게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네. 그 사이에 아이가 살해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인 이노우였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래놓고 경찰이 뻔뻔하게 와서 다급한 척한 거야?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엄마 이노우의 차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흉기를 발견. 그 흉기는 고축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5cm가량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어우, 왜 저럴까? 자, 당시에 이노우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사건 전날 밤도 크게 다투어 남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심신미약인 척도 연기하는가 보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귓속에 맴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간 것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아니 누가 저런 거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요 가르치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 자녀의 시신에서 자신들을 해하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신의 상태는 더욱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아이들이 진짜로. 자, 이노우에는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엄마, 그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칸은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개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펜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상해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不能， 지금 무슨 我给 상황이지? 你拿个衣服穿上吧。 목이 묶여있죠, 쇠사슬에. 能不能？ 아,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있는 거예요,不能。 개처럼. 아,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슬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我这样说话，你能不能听懂？不过我跟你说话能。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동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동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세 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동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동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41세 남성 이시드로 가르시아는 납치 및 감금, 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가르시아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납치하고 감금해서 강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4년 가르시아는 당시 동거녀의 딸이자 15세였던 제인에게 마약을 먹인 뒤 납치, 자신의 집 주차장에 가둬놓고 성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2007년엔 강제로 결혼까지 해 2012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야, 그러면 그 나이 때부터 그걸 겪었으면 인생의 대부분은 저런 억압과 폭압과 폭력 속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그런데 가르시아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자 아니, 세상에 납치라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이웃들은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주변 이웃들까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인이 납치될 당시 그녀는 멕시코에서 이민 온 지 6개월 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영어를 못했던 데다가 네 가족들은 널 찾지 않아. 널 버린 거라고. 도망가면 네 가족들까지 모조리 추방시킬 거야. 불법 체류자라는 제인의 신분을 약점 삼아 10년간 이어진 가르시아의 협박. 게다가 두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발각되며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제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았던 겁니다.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 심리적인 약간 그 억압 상태를 만들어서 아예 도망을 못 가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신고를 해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뀐 거죠? 엄마는 그래서 강한가 봅니다. 이 2살 된 딸의 엄마였던 제인은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아이마저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 SNS를 통해 가족을 찾았고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체포된 가르시아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다고요. 집 바로 앞에 경찰서인데 감금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며 끝까지 범죄를 부인했지만 2016년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고 종신성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형량도 너무 낮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납치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 가스라이팅, 뭐 아이까지 낳게 하고 강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4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뻔뻔하게 뭐 여왕처럼 모셨다 그러고 뭐 저랬는데도 형이 저거밖에 안 나와요. 난 다시 찾아갈까 봐 그게 무서워. 그럼. 어쨌든 새롭게 인생을 찾으셨으니까 아이와 함께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했습니다.